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요. 제 비행기가 30분 후에 출발한다고요. 이거 놓치면 다음 연결편이 내일 아침인데요. 저는 26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 끝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긴 입국 심사 줄에 섰죠. 베네수엘라 출신 기자로서 해외 출장은 익숙했지만 매번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베네수엘라 여권을 들고 있으면 언제나 추가 질문을 받거나 때로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열대의 습한 날씨를 벗어나 공항 에어컨은 시원했지만 불안함에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는 승객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지루한 대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자리에 앉아 잠이 든 아이를 달래는 부모들, 그리고 시계를 초조하게 확인하는 비즈니스맨들의 모습이 한데 섞여 있었죠. 저쪽으로 가서 추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제 앞에 선 중국인 남성이 좌절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특별 심사구역으로 향했어요. 여기까지는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옆 레인에서 벌어진 광경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한 아시아인 남성이 여권을 건넸고 심사관은 단 15초 만에 도장을 찍고 그를 통과시켰어요. 어떤 질문도 어떤 추가 서류 확인도 없이.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줄에 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죠. 뭐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받은 형식적인 대화조차 없었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체류하실 예정입니까? 같은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있는데 말이죠. 캐나다인 동료 스콧은 저보다 먼저 심사를 통과했고 짐을 챙기며 제 의문을 들었어요. 그거? 한국 여권이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이라고 하더라고. 한국이라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나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저희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강국이었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여권은 전 세계 어디서나 검사와 질문, 때로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말이야. 미팅에 늦겠어. 급히 심사대를 통과한 저는 스콧과 함께 택시에 올랐지만 제 머릿속은 방금 목격한 광경으로 가득 찼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더 강하게 자극되었죠. 이건 단순한 여행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계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국가 이미지에 관한 중요한 현상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이 주제로 더 이야기해보자. 저는 스콧에게 제안했어요. 저는 마리아 카르멘 페레즈, CNN 국제부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기자예요. 10년 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가 시작되던 시기에 고국을 떠나 국제 기자의 길로 들어섰죠. 처음에는 단지 더 나은 커리어를 쌓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여권이 점점 더 불편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저희 베네수엘라 여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존중받던 여행 문서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 공항에서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2024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금융 포럼을 취재하기 위해 출장을 왔을 때였어요. 카라카스에서 파나마, 두바이를 경유해 싱가포르까지 총 32시간의 고된 비행 끝에 도착했죠.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있던 저는 입국 심사줄에서 마주한 특이한 광경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피로와 시차 적응으로 머리가 무거웠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죠. 그날 저녁 호텔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으며 저는 노트북을 펼쳐 헨리 여권 지수를 검색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일본과 함께 세계 293개국 무비자 입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제 조국 베네수엘라는 놀랍게도 최하위권인 158개국에 불과했죠.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저희 베네수엘라 여권은 중남미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IT, 쿠바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여권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였어요. 석유 산업의 번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그 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위기,
그리고 정부 부패로 인해 여권 발급 과정에서 불법이 증가하고 해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국제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어요. 2010년 이후에는 여권 용지 부족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되었고, 일부 부패한 공무원들은 여권 발급의 대가로 수천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저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켰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의 무비자 국가 수가 50개국 미만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강 여권으로 도약한 것이죠. 이 시간은 제 나라가 세계 최약체 여권 중 하나로 추락한 시간과 거의 일치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저는 이 주제를 심층 취재하기로 결심했어요. 싱가포르에 머무는 동안 국제관계 전문가인 린 팡 교수를 만났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캠퍼스는 열대 기후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녹지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린 교수의 연구실은 여러 국가의 여권과 외교 관련 서적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가 붙어 있었죠. 페레즈 씨,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린 교수는 녹차를 마시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중국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여권의 힘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죠.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0.1% 미만이에요.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 위기 이후 해외에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급증했어요. 초인플레이션과 정치적 혼란을 피해 수백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고, 많은 이들이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었죠. 그것이 저희 여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어요. 한국은 여권을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닌 국가 브랜드의 일부로 인식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국민 여권 신뢰도 강화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시 준수해야 할 규칙과 매너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죠.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어요. 린 교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인의 해외 체류 시 불법 체류율이 극도로 낮아요. 이는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험 없는 방문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공항에서 여러분이 목격한 특별 대우의 핵심 이유예요. 린 교수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각국 국적별 불법 체류율과 비자 거부율 통계가 있었죠. 둘째, 한국 정부의 철저한 외교 전략이에요.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무비자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했어요.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교 전략으로 많은 국가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죠. 한국은 이 과정에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경제협력, 문화교류, 정치적 동맹관계 등 다양한 외교 카드를 활용해 무비자 협정을 확대해 나갔죠. 린 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그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비자 협정 리스트였죠. 셋째, 한국 여권의 높은 보안성이에요. 한국은 2007년부터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해왔어요.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여행 문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죠. 이런 보안성은 출입국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저희는 여권을 단지 개인의 여행 문서로만 봤지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더 비극적인 것은 베네수엘라 여권은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때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자국 여권의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이 매우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페레즈 씨, 한국의 여권 전략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 접근법이에요. 린 교수가 덧붙였어요. 여권의 힘이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만 높인 것이 아니라 교육 기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문화적 영향력까지 확대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간소화된 입학 절차를 통해 교육 기회를 얻고, 한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비자를 더 쉽게 발급받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혼란은 더 커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 질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그리고 국가의 위상에 대한 관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가장 명확하게 이를 체험하고 싶었던 저는 한국인 디자이너, 친구 김민서와 함께 홍콩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어요. 민서는 서울에서 온 디자이너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었죠. 홍콩행 비행기를 예약할 때부터 차이는 명확했어요. 민서는 온라인으로 몇 분 만에 예약을 완료했지만 저는 베네수엘라 여권 소지자로서 24시간 전에 별도의 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죠. 그것도 추가 서류와 보증금을 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여행이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지? 민서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며 물었어요. 그냥 항공권 예약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여권으로는 모든 게 몇 배는 복잡해져. 여행허가부터 비자까지 끝없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야 해.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난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비자 신청한 적이 거의 없어. 이 대화는 저희 여정 내내 계속되었어요.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서는 특별한 자동 입국 게이트로 안내받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민서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확인만으로 불과 10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쳤어요. 그 사이 저는 아직 일반 입국 심사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마리아. 내가 먼저 들어가서 짐 찾고 있을게요. 민서가 제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저는 일반 심사대에서 40분을 기다린 후 체류 목적과 기간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베네수엘라 여권을 보더니 추가 서류도 확인하는 꼼꼼함이었죠. 심사관은 제 호텔 예약 확인서와 귀국 항공권, 재정 증명서까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실제로 현금을 보여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죠. 약 15분 정도의 심사 후에야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과 제가 왜 CNN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까지 받아야 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민서의 10초와 비교하니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만난 민서는 이미 짐을 찾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야? 저는 여전히 놀라운 마음에 물었어요. 아, 한국은 홍콩과 특별 입국 협정이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사실 이건 최근에 도입된 제도야. 이런 건 이제 당연하게 느껴져서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놀랐니? 그럼 베네수엘라 여권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보통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입국심사에서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 제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저희는 공항 익스프레스를 타고 홍콩 시내로 향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서는 한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의 다양한 경험을 더 들려주었죠. 사실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나는 쉽게 통과하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은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한 번은 브라질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는 비자를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 반면 나는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됐지. 당일 저녁 홍콩 야경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도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예약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우리의 여권을 확인했어요. 민서의 한국 여권을 본 직원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라고 말하고는 창가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자리에 앉으며 민서에게 물었어요.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민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좋은 손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예약 시정시에 도착하고 에티켓을 지키며 팁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 식사 후 세금 환급 서류를 작성할 때도 차이가 명확했어요. 직원이 민서의 한국 여권을 보고는 간소화된 양식을 제공했죠. 반면 저는 일반 양식에 더 많은 정보를 기입하고 추가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했어요.
왜 우리는 다르게 대우받는 거야? 저는 민서에게 물었어요. 민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통계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들은 환급 사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그 순간 저는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한 국가의 신뢰도를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더욱 실감했어요.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저는 홍콩 출입국 관리소의 전직 직원 왕 씨를 만났어요. 그는 현재 홍콩시티 대학교에서 이민 정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죠. 한국 여권이 홍콩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뢰도입니다. 왕 씨는 사무실의 창문 너머로 홍콩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여권 소지자 중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었고 위조 여권 사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범죄율도 극도로 낮았죠. 왕 씨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국적별 입국 심사 프로토콜이 상세히 분류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국적별로 다른 심사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A등급은 자동 입국 게이트 이용 가능, B등급은 간소화된 심사, C등급은 표준 심사, D등급은 강화된 심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A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는? 저는 질문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왕 씨는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베네수엘라는 현재 D등급입니다. 불법 체류율과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권 위변조 사례도 있어 강화된 심사가 필요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세계 무대에서 위험한 시민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불편함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존중에 관한 문제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왕 씨가 계속했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C등급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케이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전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날 때와 지금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그때는 훨씬 쉽게 여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번 입국이 거부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국가의 몰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했던 석유 강국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은 그 반대 길을 걸어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이현우 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신속한 입국 절차는 마치 미래의 공항을 방문한 듯한 느낌이었죠. 물론 베네수엘라 여권을 가진 저는 여전히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심사관들의 태도는 매우 전문적이고 정중했어요. 이현우 과장은 테이블 위에 여러 종류의 한국 여권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1970년대에 짙은 녹색 표지부터 가장 최근의 전자 여권까지 그 변화는 한 나라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실 1989년 이전에는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엄격히 제한되었죠. 여권 신청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989년까지요? 그렇다면 불과 35년 전까지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에야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단 35년 만에 해외여행의 자유조차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여권을 가진 국가로 변모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국민들의 공동 노력이 만든 결과였죠. 이현우 과장은 한국 여권의 진화 과정도 보여주었어요. 1990년대 한국 여권은 쉽게 위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위조 방지 기술을 대폭 강화했죠. 이현우 과장은 가장 최근에 발행된 한국 전자여권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파란색 표지에 작고 세련된 여권이었죠. 그는 UV 라이트를 켜서 여권의 다양한 보안 요소들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한국 여권에는 100개 이상의 보안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빛에만 반응하는 특수 잉크,
미세문자 인쇄, 홀로그램, 특수 필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체 정보 저장 전자칩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여권을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문서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손에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니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국가적 신뢰와 위상의 무게였죠. 반면 제 붉은색 베네수엘라 여권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약 10년 전 우리 정부는 여권 용지 부족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여권을 얻기 위해 수천 달러의 뇌물을 주기도 했어요. 이현우 과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행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이 결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인 핵심 요인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물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불법 행위가 전체 국민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죠. 이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신뢰도와 국민성을 상징하는 존재죠. 외교부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여권이 단순한 개인의 여행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조국 베네수엘라의 몰락과 혼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마치 국가적 자화상과도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젊은 한국인 가족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여행을 자주 한다고 했죠.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있죠.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들의 5살 딸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저도 커서 기자 아줌마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부심과 부러움,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계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거예요. 반면 제 조국의 아이들은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온 저는 한국 여권이 실제로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싱가포르 금융청에서 근무하는 제니퍼 탄을 만났죠.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특별한 투자 기회와 프리미엄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높은 신용도와 관련이 있죠. 탄은 설명했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 국적자의 대출 상환율이 평균 99.2%로 아시아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관련 위험도도 극히 낮은 편이죠. 이런 데이터가 바로 금융기관들이 한국 국적자들에게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여러 은행에서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추가 서류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한국 정도만 해당돼요. 다른 국가 출신들은 어떤가요? 저는 물었어요. 대부분의 국가 출신들은 계좌 개설 시 훨씬 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 증명서, 거주지 증명, 신원 조회 등 여러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죠. 특히 일부 국가 출신들은 추가적인 보증금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런 국가 중 하나인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고위험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강화된 실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더 소개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싱가포르의 한 럭셔리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프리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세일은 현지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특혜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 여권 소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는 이들 국가 출신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탄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여권의 가치가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여권 하나가 가져다 주는 특권의 범위가 이렇게 넓을 줄은 몰랐죠. 뉴욕 CNN 본사로 돌아온 저는 특집 기사 한국 여권의 힘 신뢰가 만든 기적을 작성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상보다 이 기사는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왔어요. 한국의 사례를 자국의 여권 정책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마리아, 당신 기사 정말 훌륭했어요. 편집장 스티브가 제 데스크로 다가왔어요. CNN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 가장 많이 읽힌 국제 뉴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티브. 솔직히 저도 이 주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더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베네수엘라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뉴욕 아파트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한국 여권의 이야기와 함께 제 고향 카라카스의 이미지가 교차했죠. 한때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던 도시의 모습과 지금은 혼란과 절망에 빠진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가슴이 아팠어요. 안정적인 뉴욕 생활을 버리고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커리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위험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자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면 저 역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저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독특한 시각의 기사를 더 써주길 바라요. 다음은 어떤 주제로 취재할 계획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다음엔 한국의 문화 수출이 경제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취재하려고 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관광, 소비재 수출,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려고요. 한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여권의 힘과 마찬가지로 국가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스티브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기획해 봅시다. 한국이 어떻게 문화, 외교, 경제를 융합해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루는 거죠. 네, 정확히 그거예요. 신흥강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큰 주제로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카라카스에 계신 어머니는 제 기사를 친구들과 함께 읽으셨다고 했죠. 마리아, 내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단다. 한때 우리 베네수엘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니?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한때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셨으니까요. 어머니, 기사를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 거니? 마리아? 너의 재능이 조국에도 필요하단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면서 저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곳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은 모든 국민이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되면 어떻겠니? 그 말은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여권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쓴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된 것이죠. 6개월 후 저는 카라카스에 있는 CNN
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특파원이 아닌 남미 담당 에디터로서 저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다루는 시리즈를 기획했죠. 그 첫 번째 주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 베네수엘라의 국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과제였어요. 카라카스로 돌아온 첫날, 저는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한때 활기찼던 거리는 이제 텅 비었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남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죠. 저는 베네수엘라 청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자신의 행동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뉴욕의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 카라카스로 오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푸른색 여권 하나가 제 세계관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개인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조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제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여권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하나는 제가 가진 적포도 주색 베네수엘라 여권, 다른 하나는 민서가 선물로 보내준 빈 여권 커버예요. 푸른색 한국 여권, 디자인의 복제품이죠.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매일 저에게 묻는 질문이자 도전이에요. 당신의 여권은 얼마나 신뢰받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저를 매일 성장하게 해요. 푸른 여권의 힘을 통해 배운 교훈은 여행의 자유를 넘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었죠. 언젠가 제 딸이 저처럼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 여권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